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개혁이 급물살을 타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먼저 교육부에서는 입시 전형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손질에 나섰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 개인의 재능과 특기를 고려해 다양성을 살린다는 목표로 도입됐지만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 일부 전문가들은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 같은 날, 같은 조건에서 치르는 시험이 더욱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시를 확대하면 교육과정이 문제풀이 중심으로 운영돼 사교육 활성화와 공교육 파괴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교교육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다. 대입제도가 단순히 입시제도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과 고교 학점제 도입, 사학혁신 등 관련 정책을 다듬고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입시제도를 도입해도 공평한 기회로 작용하거나 결과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잇고 공정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흠입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고교 서열화 해소와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를 살피고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그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잦은 교육제도 개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부터 해묵은 수시와 정시 비율 논쟁을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 그리고 고교 서열화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개혁은 어떻게 또 어느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시죠.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교육개혁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지만 오늘 이 토론 자리에서 원활한 토론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경혜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성신여대 교육학과 김경혜 교수입니다. 예, 이번 토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 생산적인 토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호성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입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 확실한 교육개혁이 아마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교육개혁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교육연구소 이현입니다. 오늘 토론이 이제 얼마큼 진행될지는 잘 모르지만 기대하는 것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교육에 문제가 있고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실 때가 많습니다. 이 토론이 국민들한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 돕고 더 많은 교육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교육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장관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교육 기회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것을 기회로 대통령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문제점 점검에 살피겠다. 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공정성에 초점을 두는 발언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계기로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교육 개혁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뭐 특정한 시대에 국한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논의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정권 초기에 문재인 예. 정부 초기에 지지율이 약 80% 정도 육박하고 했을 때 그 시점에 어떤 교육 관련된 과제들을 대선 공약과 또 국정 100대 과제로 약속했듯이 그 지점들을 좀 이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국 장관 자녀의 문제와 이게 불거지면서 교육개혁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 문제는 항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만시지탄의 좀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애 교수께서는요. 예, 저 뭐 아까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아마 입시의 공정성하고 예. 그다음에 고교 체제 소유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상당히 그 주제 자체가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육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혁할 때 우리 학생의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힘, 역량을 키워주는 이 본질적인 측면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교육 자체의 목적. 예. 그렇게 자꾸 예컨대 뭐 금수저, 은수저 전형 이런 식으로 계층 갈등적인 측면에 접근하면은 예. 이 정답이 나오기 힘듭니다. 예. 사실 그런 식으로 오늘 토론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교육의 제 목적을 더 얼마나 잘 통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뭐 포괄적으로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호성 교수는요. 네, 저는 지금 교육 개혁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교육 혁명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정도로 심각하고 예. 그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그 교육 학교 아이들, 학부모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학벌 중심 사회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교육 때문에 그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흔히들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예. 미래를 살아갈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교육 때문에 지금 우리 학령 인구까지 감소되면서 우리 지속 가능한 사회의 위협까지 느끼는 정말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완전히 새 판을 짜는 미래 교육을 다시 생각해보는 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이런 그 어떤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로 이제 문제의식은 교육의 이제 기회의 공정성 관련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은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두 분 교수께서는 지금 교육의 내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현 대표께서는요. 교육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예. 사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실제로 영아교육, 유아교육의 문제하고 초등교육의 문제가 같을 수가 없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 특성화고등교로 표현되는 직업교육의 문제, 대학교육의 문제가 다 제각각입니다. 네. 이 모두를 한 번에 아우르는 교육개혁, 이건 아주 막연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막연하게 제기가 되면 해답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해답들이 나오는 거죠. 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대답들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네, 거죠. 네. 저는 문제를 좀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쟁점들이 교육계의 과제로 제기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오늘 토론할 학종의 문제가 뭐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예, 예. 대입제도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구체적인 쟁점들이 제기가 되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얘기하는 의미에서의 교육개혁이라고 한다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제기된 입시에서 이제 공정성 문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죠. 최근 관련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아예 뭐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도 있고 하는데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현재 상황,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식? 예, 이제 학생부 이번에 이제 뭐 공정성 문제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학에서 학종 문제, 네. 수시 중에 이제 학종 문제를 많이 이제 지적하시고 공정성이 일단 이번에 예, 뭐 논란이 됐던 또 이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다, 공정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하세요.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은 그 얘기도 수긍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입시제도를 생각할 때 제도의 안정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새 정부가 오면은 지난 정부 거 부정하고 또 새로운 걸 하다 보니 이거를 직접 이게 이해 당사 이제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자주 바뀝니다. 지난해 이 문제 점검 안 했습니까? 논란이 있을 때? 작년에 얼마나 우리가 이게 국가교육원까지 가서
그다음에 국민 쉽게 뭡니까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까지 예. 거쳐서 이게 어렵게 만든 과정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수시를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김상곤 장관은 부총리께서는 정시를 30분 이상 확대한다. 근데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지금 와서 또 이걸 뭐냐게 공정성의 잣대를 가지고 다시 하라 했을 때는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에 이제 세밀하게 다듬는 건 전 동의하는데 틀을 바꾸는 거는 좀 더 저는 반대합니다. 네, 일단 교육 제도엔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좀 문제의식을 던져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입시 제도는 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입시 제도가 발전할 때 계속 진보에 이렇게 올 때는 내적 필연성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그럼 과거에 이제 수능 중심의 입시 제도가 왜 입학사정관 전형을 거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왔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요. 수능 중심으로 우리가 입시 제도를 가져갔을 때 학교의 문제가 뭐였냐면 교실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다 잠을 자는 교실이 이제 펼쳐졌던 거죠. 네. 그리고 학생들이 수능에서 응시하지 않는 과목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과목들이 뭐 예체능 과목이라든지 뭐 체육, 뭐 음악, 미술, 뭐 철학, 한문, 기술과정 이런 과목들은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냥 엎드려 자거나 다른 과목 문제집을 푼단 말이죠. 그리고 수업도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다 버리고 EBS 문제집을 그냥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교육이 과연 옳았느냐,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에 얼마만큼을 도움을 줬느냐라는 회의에서 우리는 이제 수능 시대를 접고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을 했었던 건데 예. 도입 초기에는 또 이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부모나 제3자의 조력이 가능한 시스템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이것이 평가 요소로 또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합의 지점이 이제는 공교육 과정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만 국한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네. 그다음에 평가 요소로 삼자라는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지금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어떤 입시 제도가 왜 어떤 이유로 지금의 이런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네.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 접근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이제 입시 제도와 교육의 목적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이현 대표께서는요. 이제 두 선생님께서는 지금 제기되는 국민적인 분노나 불만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하. 우선 요 얘기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기 네. 전에요. 이거 이제 첫 번째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특기자 전형이라는 전형도 있습니다. 네. 그 전형, 지금 말하는 특기자 전형은 이제 청취자들을 위해서 잠깐 참고 말씀을 네. 드리면 전통적인 뭐 미술, 음악, 체육 특기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학 특기자, 수학, 과학 특기자라고 불리우는 특목고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에서 선점하기 위한 전형들을 말하는 건데 네. 조국 장관의 자녀의 그 고려대학교 입학은 특기자 전형이었습니다. 그 특기자 전형에 관한 논란으로 불거진 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폐지 여론까지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러냐를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 특기자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들을 뽑을 때 서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류에 기록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서류에 기록된 활동은 정량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대학이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들을 뽑는다. 이 두 가지 핵심 공통점이거든요. 예. 여기서 문제 제기되는 건 학생들의 서류, 그 활동 내용이 얘가 어느 학교를 다녔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네트워크가 좋고 경제력이 좋고 지위가 좋으면 아주 멋진 활동이 만들어지기 쉽고 네. 그거를 명문대학 들어가기 쉬운데 이렇다면 이런 제도가 도대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가 이 분노와 불신의 출발이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 공정성에서 제기되는 그 불신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한 대답을 줄 수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서류의 작성 과정부터 전형 과정까지 소위 국민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내놓는다면 네. 그때는 이 전형은 대학에 맡길 만한 거죠. 네. 근데 그걸 못 내놓는다?
이걸 못 내놓는 대학 입시 전형이라면 그런 제도는 폐지하지 말자는 예, 봅니다. 관련 얘기를 조금 이따 해보죠. 학생부 네네. 종합전형의 개선 과제 또 개선의 가능성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선 교수께서는. 교육 개혁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입시 제도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입시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학교 교육에 그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확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네. 단순하게 그 입시 제도 하나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제도든 문제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완벽한 제도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그것이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과 어떻게 정합적으로 잘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정시를 폐지하는데 반대합니다. 아니, 정시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지금 네. 문제가 되는 게 공정성과 투명성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정성이거든요. 어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준으로 주관이 전혀 평가에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했을 때 그게 객관적이다라고 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암기식 교육이다, 붕어빵 만들어내는 교육이다, 지금 이런 교육의 형태는 미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었던 제도라고 하는 점들을 고려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공정성이랄지 투명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는 가운데 함께 가야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폐지한다. 저는 여기에는 네. 반대합니다. 지금도 이제 막 아까 이현 대표께서도 이렇게 따져보고 나서 뭐 대안이 없다면은 네. 뭐 폐지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네, 네.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그럼 전호선 교수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런 취지가 있는데 네, 네. 공정성과 투명성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문제가 이미 드러난 것을 우리가 조국 장관의 그 사례에서도 좀 봤기 얘기 좀 때문에 해주시죠. 어떤 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 정보를 네.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냐는 거예요. 네. 그 제도 자체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부모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불구경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 좀 되고 불필요하게 부모님들의 경제력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같은 것들을 좀 제거하거나 좀 뭐 그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네, 뭐 나중에 있다가 이제 그 보완 방법이 어떤 건지 또 보완이 가능할지 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이제 공정성 문제 관련해서 네. 우리가 수능에 대한 어떤 좀 환상이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수능 시험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사교육계에서 일타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과 사전에 접촉을 해서 부정한 행위를 해서 구속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례를 두고서 우리가 수능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부의 부작용을 근거로 해서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학종도 마찬가지다.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도 그런 부작용, 특권층이 하는 반칙을 가지고서 일반 학교들까지 혜택을 주어버리면 실제 통계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학종으로 할 때 서울대에 입학하는 고교수가 900여 개가 나와요. 근데 수능으로 할 때는 400여 개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통계에 주목하지 않고 학종이 갖고 있는 특권층의 반칙 사례 일부를 가지고서 지방이나 농어촌 도시에서 학종을 통해서 서울대학에 지나가는 이 사례를 보지 않고 그냥 학종을 폐지해버리자고 하는 순간 그럼 학종으로 할 때 서울대에 들어가는 고교 개수가 900여 개의 학교가 들어가는데 이걸 수능으로 바꿨을 때는 400여 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네. 말은 수능이라는 이 시험 시스템이 굉장히 자본지배학적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투입할수록 특정한 지역과 학교에 유리한 입시 제도다라는 점을 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네 분 패널들의 논의에서는 뭐 학종 자체에 대한 폐지 여부가 아직은 쟁점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개선 과제가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능한가 이런 차원에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현 교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관련 논의입니다. 이게 입학사정관제 도입하는 취지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적만 갖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게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거. 초창기에는 학교 밖의 기록도 역시 다 인정을 해줬거든요. 포트폴리오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대학에 선발을 하라. 네. 이제 그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 입시할 때 세 가지를 보잖아요. 수학 능력, 그다음에 공교육 정상, 고등학교 미치는 영향. 네.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사교육비 문제. 대개 세 개의 이거 변수를 정책적 변수를 놓고 네. 고려를 하거든요. 이게 다 우리가 고려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느 하나만 대학에 만약 수학 능력만 본다고 하면은요, 뭐 시험 봐서 보면 제일 간단하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학종이라는 제도가 있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어느 제도나 그거를 악용하거나 편법을 쓴 사람이 그럼 있어요. 학종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예, 아니 뭐 어느 제도나 완벽하지는 않기 예. 때문에 보완은 하되 자체를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아까 이현 대표께서는 문제는 제기해 주셨는데 이현 대표 본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오늘 토론에서요. 네. 저한테 발언 기회를 한 3배쯤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분 다 이제 학종을 지지하시는 뭐 제가 조금 이제 보면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자리 처음입니다. 예. 보통 2대2거나 1대1인데 3대1로 앉아 있으니까 사회적 미국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아니 있습니다. 한 번씩 얘기하실 때마다 그만큼 파워가 있으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세 분 얘기하시고 저 한 번 얘기하는 이런 식의 방송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틀을 짜는 건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하시고요. 들어보고요 또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주신 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학종이 유죄되는 이유, 학교 교육의 정상화도 생각을 해야 된다. 수능의 문제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다. 학종의 장점이 이러저러한 게 있다. 이거 뭐 지금 토론된다면 주제를 사회자님 좀 명확히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한테 처음 던져진 질문 학종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냐. 네. 아까 이게 네.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따져보자는 정도만 네, 얘기하셨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네. 서류에 문제가 있다. 대학에서 평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서류에 관한 문제들은 이제 제가 지금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선 대학에서 평가하는 과정에 관한 얘기 잠깐만 하죠. 대학에서 이 학생들의 활동 서류를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채점해서 누군가는 합격시키고 누군가는 불합격시킬까요? 이게 공개되지 않아서 네, 공개 안 돼 깜깜이라고 있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공개하라 아마 뒤에서 전 토론 주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공개하면 큰일 난다 이러고 나오는 게 한국대학의 입장이었었습니다. 다른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리죠. 저한테 심각한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네. 학종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킨다 뭐 다 좋습니다. 실제 어떤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다 좋습니다. 대학에서 도대체 학생들의 대학 입학 서류를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는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는 의구심들이 제기됩니다.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모르십니다. 예를 들면 모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600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들이 23,000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이 한 9대 1이 좀 넘는 겁니다. 그 대학의 입학사정관 숫자는 정규 입학사정관은 한 20%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 소위 위촉 입학사정관이라고 불리우시는 임시 입학사정관 네, 포함해서 99명이십니다. 99명이 23,000명의 서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100명이라고 치죠. 1인당 230명의 학생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230명을요. 그런데 입학사정관 한 사람이 학생 하나를 평가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복수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3분이 한 명 걸 봐야 된다면 한 사람이 입학사정관이 보셔야 되는 학생 수는 곱하기 3이 됩니다. 230 곱하기 3이니까 600에다 거의 한 800 가까이 되는 숫자, 3에다가 3은 700 가까이 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1인당 700명의 학생을 평가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평가 일수는요, 대학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 50일, 40일, 적은 때는 30일밖에 안 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50일이라고 치자고요. 50일 동안에 700명을 평가하신다고요. 그러면 5일 동안에 70명을 봐야 되는 거니까 하루에 10대장 네, 보셔야 하여튼 됩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그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예, 이거 잘 모르는 말씀을 드린 그 건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 끝내고 이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주시죠. 예. 그러려면 한 학생당 1시간 볼 시간도 없는 셈인 거예요. 근데 학생부 서류라는 게 아무것도 안 썼다는 애들이 한 20장 됩니다. 좀 썼다 그러면 한 25장에서 30장까지 올라갑니다. 자기소개서가 5,000자입니다. 교사 추천서가 1,500자입니다. 5,000자를 1시간 동안에 읽고 4개의 큰 항목. 애들의 발전 가능성 내가 너 읽어보니 너 발전 가능성이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점수 주고.
네 인성, 내가 읽어보니 네 인성 점수 주고, 이거로 학업 능력 점수 주고, 이거로 전공 적합성 내가 알아보겠다 점수 주고. 하여튼 그거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같은데. 평가해서 애들을 뽑는 것이 예. 도대체 이거 납득할 수 있는 거냐. 많은 국민이 그걸 알겠습니다. 모르니까 넘어왔던 그러면 거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보십니까? 개선하려면 입학사정관 수가 대폭 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학이 그걸 한다면 괜찮을 텐데 예. 할 것이냐. 그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실제 사례를 예. 제가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으니까 전형 설계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제 10년 전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 기준으로. 예,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제 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막 20, 30장 되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자수 제한이 있어서요. 20장 넘어가는 아이들 생활 기록부 찾기가 쉽지 와우, 않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아니 독서랑 이런 거 글자 수 제한 독서는 지금 어떻게 입력되는지 아시잖아요. 알죠. 독서만 자세 내용이 안 들어가고 이제 독서 목록만 쓰게 되어 이 있는데. 책 제목만 들어가도록 돼 있죠. 작년에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부 쓴 아이들이 20장이 안 되십니까? 20장 양심적으로 얘기하셔야죠. 그러니까 20장 넘어가는 친구들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자수 제한이 이제는 다 1500바이트 이하로 다 줄어든 항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독서도 지금은 리스트만 적혀 있지 학생의 감상 기록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30장, 25장 되는 사례는 최근에는 자수 제한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최근이 몇 년을 말하시는 건가요? 작년 올해 요 시점을 얘기하는 그럼 거죠. 작년에 하나고 학생 아이들 중에 네. 학생부가 20장이 넘는 아이들이 없다. 20장 넘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20장 초반이죠. 21~22장 요 정도는 있죠. 조금 근데 넘는 그러니까 아까 정경원 얘기하신 소장이 거예요. 지금 하나고에서 휴직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아니 그리고 참여하고 입학 절차를 말씀드리면 전형 설계를 할 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대학이 복수의 평가자와 단계별 전형의 원칙을 세워요. 그래서 평가자 A와 평가자 B가 있는데 예. 학생의 서류를 보고서 이 평가자 A가 만약에 A라고 평가를 했는데 평가자 B는 그 항목을 C라고 하거나 D라고 하면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서 등급 간에 한 사람의 동일한 서류를 한 사람은 A를 주고 한 사람은 C를 주면 두 등급의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류 심사를 하는 거지 그냥 뭐 한 사람이 딱 보고서 A 줬다고 해서 A가 되고 제 이런 건 얘기의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네. 절대적으로 읽을 시간 자체가 나오지 그리고 않는다. 그 시간을 이 얘기를 얘기하셨는데 한 겁니다. 예. 9월에 원수 접수 시작하잖아요. 수시가 9월 초에 네.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해요. 네. 그래서 대학들은 3달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위촉 사정관이라는 분들도 누구냐면 해당 대학의 교수님들이에요. 그 모집단이 교수님들을 불러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이수 시간 100시간 뭐 150시간 학교 나름의 내규를 가지고 평가자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요지는 이수 상시 사정관이 아닐 뿐이지 네. 대학 교수들이다. 네네네. 예. 교수님들이 투입이 예, 예. 되는 그런데 거예요. 요지니까 시간이 충분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예, 시간이 있고요. 잠깐요. 전문성이 예, 다른 있습니다. 분들도 좀 얘기하셔야 김경희 교수 얘기하시고 또 이제 하시고 듣죠. 예. 예, 지금 이제 학종의 이제 평가 가지고 말씀을 해서 아까 뭐 저는 예, 이제 개별 내용을 따질 수도 예. 있겠지만 제가 초점은 이게 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은 개선의 여지라든가 이 제대로 가능하겠느냐라고 한번, 봤는데 예, 대충 지금 본다 이현 이런 대표는 말씀. 좀 비관적으로 좀 얘기를 예, 하셨어요. 아니 지금 제가 실제로 이제 제가 위촉 사정관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학교 얘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만은 10명을 뽑는데 한 100명 왔어요. 예. 접수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30시간 이제 위촉 사정관 교육을 받습니다. 몇 번 연습을 해요. 그리고 대개 이제 1단계, 2단계 거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수들이 이제 이게 대충대충 본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셔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제 대개 보면 100명 오면은 10명을 뽑으니까 10대 1이면은 그 중에 들어갈 애들이 한 3배수 뽑으면 30명까지 뽑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2단계 가서 30명을 면접해서 1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30명을 추릴 때, 일종의 추린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하면 대학에서 제대로 안 본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숫자를 좀 그렇진 않아요. 드릴 우리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교수들끼리 상의하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문제는 이제 주관적인 정성적인 평가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노력을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뽑는 건 아닙니다. 네, 천호성 교수 얘기 듣고 이현 대표 추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평가에 있어서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대학 내에서 입학 사정관제로서 평가를 실제 해보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다 정성평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정량으로 화해서 네. 환원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학생부를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또 사실은 그 입시 기간에 그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학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3년 동안 누적해서 기록했던 이 내용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신뢰해야 되고 그 내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대학은 좀 참고를 하면 조금 다량을 짧은 시간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초점이 그런 좀 생각을 맞으면 좋겠는데요.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다, 다단계 전형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저희 초점이 이게 아닙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초점은 어디 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생들이 이만큼 왔어요. 입학사정관이 이만큼 있어요. 정해진 시간은 이만큼 있어요.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제한은 있겠지만 아까 우리 그 전 소장께서는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제가 있다라고 수치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선임 의원이 나와 계시니까 성신여대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네. 작년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만 588명을 선발했습니다. 지원한 학생이 5,35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1은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9대 1 정도 됩니다. 이게 기획위원 전형을 뺀 겁니다. 그리고 선발합니다. 성신여대 입학사정관들이 모두 몇 분이 계시냐면 위촉 입학사정관 합쳐가지고 83분이 계시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신여대가 입학한 그 평가 일수는요. 2018년 9월 18일서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아까 3개월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르죠, 설계가. 물리적으로 3개월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학마다 9월 중순에 애들이 사정관의 접수해가지고. 숫자와 규모에 따라서 평가 일수를 합격자 그러니까 제 발표 날짜를 말씀은 조정을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3개월은 나올 수가 없다. 애들 접수한 게 9월 중순인데 9월 초입니다. 9월 4일부터 했습니다. 4일인가 네, 그래서 보통 9월 중순경에 접수를 하는데 12월 중순까지 서류평가하고 있다. 그런 아니 대학이 그런 물리적으로 대학이 나옵니까? 있죠.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하죠. 3개월 가까이 시간을 두고 평가를 성신여대에게 받아드릴게요. 네. 10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총평가 일수가 계산해보면 실제로 나오는 건 27일, 휴일을 빼면은요. 27일 동안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습니다. 83명이 한 달에 정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평가 기간이 27일이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83명이 아까 얘기했던 한 100명을 한 달 5,000명 동안. 넘는 걸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인당으로 보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근데 1인당 네. 만약에 3명이 본다면 100명이 채 안 아니, 되는데 내도 100명 보고 다른 분도 100명 보고 네. 세 분이 똑같이 보는 거죠. 만약에 세 분이 한 명 걸 교차해야 되면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제 과만 말씀드리면 교육학과 100명이 오면은 나도 보고 우리 이 선생님도 보고 그걸 평균 내니까. 전 학교 네, 전체로 봤었을 때 전체로 1인당 봐도 83명을 보면 네, 되는데 일인 한 100여 83명을 보면 되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83명을 한 달 동안 보지만 보는 거죠, 한 달 동안. 그게 보시면 만약에 세 분이 한 학생 걸 본다면 봐야 되는 학생 수가 3배로 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럼 240명을 한 분이 봐야 된다. 27일 동안에. 그건 좀 앉아서 좀 자세하게 좀 따져봐야 될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현 대표께서는 지금 이제 인적 자원이라든가 입학사정관이라든가 시간 봤을 때 이게 뭐 정말 입학평가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과연 그것을 보완이 가능하겠느냐에 상당히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이제 그런 입장이시고 세 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잠깐요. 그- 예.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이현 대표께서 세 분의 입장은 비슷하고 한 분만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거 3대 1로 패널을 구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오늘 그 학종 하나만 주제가 됐다면 혹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제가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까는요. 견해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대 1이 될 경우 오히려 한 분의 입장이 더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량 평가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상당 부분은 학생부라는 것이 이제 주관적인 평가 가능한 정성 평가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담는 거를 조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배제하자 아니면 또 스펙 쌓게 악용되는 것을 좀 막자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비교과 부분을 좀 조정하자는 그런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그 의견은 방금 우리 이현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나 입학사정관들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서류를 간소화해 주는 것은 전 동의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자소서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소개서가 과연 실질적으로 학생 선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소서 작성에
원칙이 생활기록부에 근거해서 쓰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렇다면 생활기록부에 다 기재된 사실에 근거해서 쓰기 때문에 굳이 자소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자소서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부담, 또 이게 사교육 컨설팅 비용, 또 어떻게 보면 자소설이라고 하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자기가 쓰기보다는 자소설이요? 네. 자기가 쓰기보다는 삼자의 조력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소서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지금 제한을 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수상 경력도 1년에 과거에는 수상 경력 내용을 전체 다 입력 가능했는데 현재는 1년에 하나만 입력하게 조정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제한을 두고 또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학생들이 뭐 진로 동아리, 뭐 봉사 동아리, 학술 동아리, 뭐 취미 동아리 있으면 다 입력을 해주다가 최근에는 그것도 1년에 하나씩 입력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아예 그냥 다 삭제해 버렸을 때 과연 처음에 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예.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학종의 이제 기재 구성에서의 어떤 뭔가 개선 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10년 근본적으로 동안 저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교육부하고 학종을 뭐 지지하시는 지금 조정을 분들이. 많이 해왔다는데요, 보니까. 예, 어떻게 조정해 왔냐면 계속 뭘 빼거나 줄이거나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냥 성적만 남는 건가요? 이 방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전에 이제 뭐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외부 수상 실적이라든지 해외 봉사 실적 예. 이런 거 이제 쓰지 말자. 네. 반영 금지로 약하네. 기재 금지 이런 식으로 하죠. 발명 특허 기재 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다가 금지, 하다가 금지. 앞에는 그거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미. 앞에 수많은 학생들이 그거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얘기가 되니까 금지. 그래갖고 최근에 아까 이제 전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수정해드리면 수상 실적 한 1년에 한 개가 아니죠. 학기당 하나로 저는 알고 있는데 1년에 하나로 지금 자율 동아리가 1년에 하나 수상 하는 걸로 실적도 알고 있고요. 학기당 하나죠. 예, 학기당 하나고 해서 6개까지 가능하게 지침을 3년 정하고 동안. 예. 이제 그렇게 동아리도 그냥 동아리가 아니라 자율 동아리 이게 뭔지 일반 국민들 잘 모르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얘기만 하면 막연한 얘기만 듣고 잘 판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가 왜 특별히 숙려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냐면 자율 동아리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대학교 수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 자녀들이 말씀 죄송합니다. 모여가지고 지도교 동아리 만들어요. 물론 지도교사는 학교 선생님을 갖다가 모십니다. 아, 최근에 근데 여기에 나왔던 대한- 뭐 네. 인턴이고 유사한 형태가 그럼요. 됐었군요. 예. 이렇게 만든 동아리들은 그들끼리의 리그가 되고요. 이들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들의 영향력의 문제가 심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여기에 또 전문 사교육이 달라붙습니다. 예컨대 특허를 만들어주는 사교육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과거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특허를 이제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특허 뺐어요. 이전엔 특허로 들어간 애들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이전엔 여러 개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하나로 줄인다. 이런 예, 식으로 예. 줄여나가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전히 학종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비교과 이렇게 빼나가자고 얘기하시면서 포기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포기 안 한다고? 학생부 내용 중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얘가 수업 시간에 어떤 모습을 보였다. 어떤 특징을 보였다. 주관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네. 내신 성적만 중시하지 않고 과정을 중시하고 정성적인 걸 중시하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마지막에 담임선생님이 쓰는 행특이라고 하는 게 행동특성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주관적으로 기록해. 이제 이것만 남습니다. 만약에 비교과를 다 뺀다면 예, 예. 핵심은 이렇게 되면 여전히 주관적인 서류가 중요해지고요. 아이들은 교과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이냐. 담임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멋있게 기록되도록 만들 것이에 집중하게 될 터인데 이때 교과 선생님들에게 누가 더 잘 보이기 쉽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누가 더 어필하기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그럴 일 절대 없다. 선생님들은 아주 공정하게 기록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문제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네, 이현 대표께서는 뭐 둘 다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둘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서 적절치 않고 교육의 효과 목적성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학교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오히려 학생들을 짧은 시간에 보고 평가하는 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긴 시간을 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습니까?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실은 평가하는 것보다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건 대한민국 교육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아니라 충분히 트레이닝을 거쳤고 전부 다 자격을 갖춘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그 선생님들이 본다면요,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잠깐만요. 제가 오늘 또 저희 집사람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내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생활기록부나 이런 문제들 또 저도 교사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평가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요,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그것이 잘 됐나 안 됐는가를 대학에서 보고서 평가해 줘야 되는데 대학에 요구하는 것에 학교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펙 쌓기를 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없는 것을 해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학교의 역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외부에서 힘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 외부의 힘을 빌리는데 부모의 힘이 들어가고 학원의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곡돼 버리는 이런 평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나 수시나 정시를 보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만이 이 문제에 대한 방향,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현재의 있습니다. 교육 주체 특히 선생님들 학교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전 사이가 좀 신뢰감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김 교수님. 이제 공정성 얘기하면 사실 대학을 질책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대학이 이게 주관적으로 뽑는 거 아니야 얘기인데 뽑는 사람 입장에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면은 이 자꾸 이제 줄이거든요. 이제 아까 이게 자료 자꾸 줄이잖아요. 수상도 그렇고 네. 외부 활동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볼 자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또 더 공정성 문제가 더 붙어버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사실 외국 대학은 자료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교육 때문에 자꾸 억제를 하는데 대학이 필요하면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왜 고등학교에 보면은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고등학생 보잖아요. 수능 대비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그거 보면 애가 그 어느 쪽에 학업 역량도 있고 어느 쪽에 직업에 그 어떤 지향성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안 주니까 대학은 그 준 자리만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걸 가지고 하면서 자꾸 주관적으로 뽑는다, 공정하지 못하다 얘기하면요. 이거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네. 제 결론적으로 학종을 저는 폐지하면 안 되는데 대학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걸 충분히 달라. 객관적인 자료만 주시면 돼요. 네. 그 자리 없이 하면 어떻게 공정하게 합니까? 네, 이현 대표께 추가 발언을 한번 드리고 조금 더 진행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이 이겁니다. 비교과 활동이 됐던 세특이 됐던 행특이 됐던 주관적으로 기록된 자료가 합격 불합격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순간 대학 입시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특기자 전형과 학종의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성인지 정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많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김영희 말씀드리면 교수께서는. 지금 김 선생님께서는 외국 대학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저희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보면 영국에서는 A레벨이라는 시험 성적으로 뽑습니다. 교사가 주관적으로 기록한 거 보고 뽑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으로 뽑습니다. 학종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육의 천국으로 핀란드를 선전해 오셨어요. 핀란드에서 대학 뽑을 때 뭐로 뽑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수능과 비슷한 국가 주도의 대학 입시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시험이 상대평가예요. 대한민국에서 학종에 계신 분들은 상대평가를 말하면 무슨 뭐 반교육처럼 얘기를 하세요. 7등급 상대평가입니다. 그 성적 플러스 대학별 고사 시험 성적을 뽑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별 고사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 경제 경영이 핀란드에서 경쟁이 력이 높습니다. 그 시험지를 입수했어요. 대학별 고사가 50문항입니다. 그중에 30문항이 객관식입니다. 네. 20문항은 OX입니다. 이지선다 객관식입니다. 시험 성적으로 뽑습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 성적으로 뽑습니다. 독일의 네. 아비투어 시험 성적이고요. 어디 교사가 주관적으로 기록한 걸 가지고 아이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나눕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다른 분 얘기를 좀 더 그 들어보도록 말씀 하겠습니다. 추가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아까 제가 교사 불신에 관한 얘기 불쾌하실 수 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선생님이 기록한 게 애 당락을 결정합니다라고 부담을 주면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하시고 피곤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라는 걸 도입한 지 꽤 됐습니다. 교사별 평가, 과정평가의 목표로 도입했습니다. 이 수행평가 때문에 선생님이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이제 교사별로 수행평가 과제를 잘 안 줍니다. 아예 학년별로 의논해가지고 주고요. 대강 공통된 점수를 줍니다. 왜요? 내가 이거 기록 잘못했다가 점수 잘못 줬다가 학부모들 불평불만에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드신데 나아가서 내가 기록한 거 가지고 당락을 결정한다고 이런 식의 부담을 선생님에게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의견 한 분만 듣겠습니다. 제가 교육의 본래적 의미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지금 인접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도 센터 시험, 대학 우리 수능 시험 같은 시험이 있는데 그간 오랫동안 객관식 시험을 해오다 작년에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논술형, 서술형 문제를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형태 우리가 수행평가도 최근에 와서 도입되고 있는데요. 수행이라고 우리가 결과만을 평가하지 않고 과정을 평가하면서 그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요. 그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해주고 그 아이들의 발달을 지원해준다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교육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다양한 점을 보고 서로 다른 점들, 장점이 있는 점, 그다음에 잠재 가능성 그런 점들을 선생님의 양심에 따라서 전문성에 따라서 기록해주고 그런 선생님들이 훨씬 현장에는 많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노력해줘야만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윤 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례 있는데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별 사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냥 생활기록부 한 장 어플라이해서 그냥 뽑거든요. 그런 나라도 있고 일본의 AO 같은 경우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로 들으셨던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이런 사례들은 핀란드나 이런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사회예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우리처럼 크지 않은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이게 비교를 해야지 그냥 우리와 단순 비교를 해버리면 그렇게 신뢰가 형성된 사회에서도 교사의 주관적인 기록 가지고 학생을 합격 불합격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여기까지 나라도 있습니다. 예, 잠깐요. 저희 그 방송이 뭐 여러 가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담당 PD가 올해 또 대학 입시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아마 고생을 많이 했나 특히 실감 있게 보고 있다고 계속 저한테 알려주네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교육 문제는 누구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보고 있을 것인데요. 오늘 관련 얘기 들어온 것 한두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하예님의 의견입니다. 여러 번의 제도 개편에도 꾸준히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대입제도가 단순히 입시제도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닌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종, 정시, 이런 입시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고교 교육 전반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윤카야님의 의견입니다. 애시당초 입시 전형의 다양화는 빈익빈 부익부 사교육 열풍을 방지하고자 계층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에 실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닌 제도의 허점을 그러니까 취지를 살리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장치와 이중 삼중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 주셨습니다. 아까 논의 과정에서요. 지금 이제 상당히 정성 평가의 경우에 주관적인 평가의 가능성이 좀 크다. 주관적인 평가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평가받는 수험생들의 경우에 본인들이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모른다. 어떤 이유로 자기가 탈락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하면서 평가 기준 뭐 이런 것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공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김명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원한 사람은 이제 결과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학종을 제가 해보니까 대개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적 값도 되게 4개는 거의 다 모든 데 공통으로 보거든요.
그거 아까도 보겠지만 대개 2-3명이 봐서 편차가 크면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대개는 거기까지는 발표를 해요. 근데 네. 그걸 내가 왜 그러면은 20점 만점에 20점을 줬느냐, 왜 그러면 16점을 줬느냐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공개를 해도 되는데 그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 이상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했지만 전문가의 좀 판단을 교육자 판단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뭐 개별 판단 네. 기준이라는 점수가 아니라 전체 이제 판단 기준 같은 걸 조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지금 대개 그 정도까지는 모든 대학이 하고 있어요. 아하, 예, 하고 지금 있다. 얘기하는 건 아마 떨어진 사람이 왜 떨어졌느냐. 알고 싶다. 예, 왜냐하면 일반 그 고시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점수를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점수가 나오니까 간단해요. 이제 60점인데 59점은 떨어졌다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기본 틀만 평정 요소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까지는 전 동의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현 대표께서는. 뭐 다른 걸 워낙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근원적인 건 실무적 실질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죠.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예, 얘기를 그러십시오. 드리면요. 이제 이 얘기도 이제 대학 관계자들이 최근에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 항목이 4개쯤 있다. 이전에 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어허. 학업 역량, 전공 근데 적합성. 그전엔 왜 안 했다고 보십니까? 뭐 학종 자체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기준이 드러나는 것은 정성평가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아하. 식의 주장되셨죠. 공개 그러니까 요구했을 최근에 때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까? 네네.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거 4가지 인정하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요 안에 세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 4개 정도씩 있어서 보통 대학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16개에서 18개 정도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A, B, C, D를 주시고요. 그 A, B, C 주신 걸 갖다가 나중에 환산시킵니다. 점수로. 예컨대 모 대학은 700점 만점으로 환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의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르는데 자 여기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컨대 학업 역량이 총점 700점 중에 배점이 몇 점입니까? 그거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안 해주죠. 그래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 예. 학업 역량 중에 1번, 2번, 3번, 4번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 각각의 배점이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어떤 입학사정관 여기에 A를 주셨고요. 아까 말씀한 어떤 분은 C를 주셨어요. 이게 입학사정관 마음대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대학에는 A를 줄 때 준 것들이 있을 겁니다. B를 줄 때 준 것들이 있겠죠. 그 준 거가 뭐냐를 묻는데 여기까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평가한다, 정성평가한다, 종합평가한다, 대학의 평가를 신뢰해줘라.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해 왔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거다. 네. 한마디만 드리죠. 네. 이게 공개되면 이걸 공개하면 그다음에 안에서는 정성적 평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준거가 이래도 평가자에 따라서 그 준거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네. 서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성평가죠. 그러나 이 준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고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면 네. 적어도 깜깜이란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네, 뭐 개별 점수가 아니라 그런 준거도 좀 확대해서 정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예, 거군요. 저한테 이제 한마디만 더 기회를 주시면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 준거가 공개되지 않으면은요. 전에 강원랜드를 포함해가지고 공기업의 채용 비리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채용 과정이 대부분 정성평가입니다. 정량평가 요소도 있지만 정성평가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강원랜드에 그 정성평가 항목들이 없고 준거가 공개돼 있지 않았다면 비리 채용인지 알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 학종에 대한 대학에서 부정으로 애들을 입학시키지 않다. 비리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준거가 공개될 때만 가능하다. 이게 공개되지 않으면 네. 누구를 어떻게 뽑는지 알 수 없는 전형이 되고 말입니다. 현재 발표, 뭐 일정 부분 발표했다고 했었는데 더 의미 있는 깊이 해달라는 정도의 거죠. 발표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저는 수고 계시군요. 일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 수험생들이나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평가의 기준이나 평가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가능하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부 종합평가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반 교과 우리가 학교 내에서 점수를 줬던 그 교과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교과의 내용이 상당 부분이 포함된 상태에서 네. 나머지 정성 평가가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성적이나 내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학생들이 썼던 그 무슨 수상 실적이랄지 뭐 자소서랄지 이런 것만 가지고 당락을 다 결정하는 식의 그런데 뭐 비슷할 완전하게. 경우에는 그런 게 결정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네. 것들을 참고해서 보는 거죠. 참고해서 영향을 주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교과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미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시청자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네. 그것만이 아닌 다른 부분도 겸사해서 보는구나 이런 걸 알겠습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작부터 이제 학종 관련 논의 또 내부의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 공개 여부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런 게 이제 또 정시 또 수시의 입시 방법하고도 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특히 이 두 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주제 가지고 이 시간을 포함해서 여러 번 토론됐었는데요. 그중에 보니까 저 입시 방식이라는 시각이 아주 상반되더라고요. 정시가 오히려 여러 가지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기회 균등을 만들어준다고 보는 반면에 어느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특권층한테 재생산할 기회를 준다고 보는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2022학년도부터 30% 이상 이제 정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는 났습니다. 그 방향 아까 우리 이현 대표께서는 지난해 결정했던 그 방향 지금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또 다른 큰 논란거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을 일부 수용한 그런 이제 교육부의 땜질식 처방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절충식이 합니다. 아니고 땜질식이었다. 땜질식이어서 예. 밀봉이고 사실은 문제는 안에서 계속 끓고 있어서 또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터져버렸냐면 의도하지 않게 예상 못했던 조국 장관의 자녀 문제로 이게 심하게 표출된 거지 작년에 결정된 것 자체는 미국 내지는 땜질 수준의 처방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기본적으로는 그 정시에 더 확대가 필요하다. 아까 학생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학종에 아까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폐지냐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문제 잠깐 냅두고라도 예. 대학이 공정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진행한다면 그렇다면 대학 자유를 맡기면 된다. 이걸 정부가 가이드해 줘야 된다. 근데 정부는 이걸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네. 이게 된다면 전 폐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존중할 것이다. 이게 하나 드리고요. 예. 제 끝났습니다. 일단 일단 정시 수시 관련 초점 맞춰서 지난해 일단 이제 로드맵 나온 것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정시가 확대되게 된다는 것은요. 네. 정시는 수능이 중심이 되는 전형입니다. 바로 수능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수능이 강조가 되면 학교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수능 형태의 시험 문제를 풀이하고 암기를 하고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시가 확대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다만 왜 정시를 요구하는가? 국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그 내면에는 바로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그런 점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수능도 들여다보면요. 그게 그냥 공정성, 형식적인 공정성이에요. 실제로 수능 성적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경제력이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의 핵심은 영어하고 수학입니다. 영어하고 수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학교 교육 과정만으로 그걸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사교육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런 입장에서 사교육 오히려 지원을 수시보다 정시가 기회 균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뿐이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안에 들여다보면 이것 또한 기회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땜질식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수시 정시 확대 방향은 별로 지금 환영하지 않군요. 네, 저는 그 방향으로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 왜 이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정시를 확대했을 때 어떤 계층 또 어떤 지역이 유리한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 공론화위원회도 저는 왜곡됐다고 보는 게 지방이나 소도시, 농어촌 도시에서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여론 주도층이 여론에 본인들의 의사를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론에 댓글을 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주로 대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어머님들이 주로 하시는 거예요. 아예 여론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했는가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경원 소장 같은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 안 됐나요? 많이 반영 안 됐습니다. 많이 반영 안 됐으면 수능이 확대될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리고 실제 수능이 확대됐을 때는 사교육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한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의 대학 진학률 자체가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공개되는 거 보면 30%대예요. 40%대. 전국 대학 진학률이 70%대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들,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요 지역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진학 패턴은 대부분 정시를 통해서 진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한 계층과 특정한 지역 혹은 사교육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시 정책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은 예. 대단히 시행착오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두 분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그런가 관련해서는 견해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대입 논의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요. 왜 두 분도 오늘 답답했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전형 자료가 딱 두 가지거든요. 수능이냐, 학생 분야. 네, 예. 그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걸 더 중시할 거냐. 네. 그리고 이 싸움이 수시하고 정시 싸움은. 네, 예. 근데 사실 정시도 넓게 보면은 본구사도 볼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구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수능이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수시는 이제 학생부 이 두 개 놓고 하니 이제 학생부를 이제 학교 계신 분들은 계속 주장을 하죠. 그게 놓치면은 학교에 자기 지도력이 떨어지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계속 주장하시고 아니면 다른 쉽게 얘기해서 다른 그 또 이해관계 보면은 학교에서 등급은 낮지만은 다른 또 수능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수능을 굉장히 주장하고 그래서 늘 얘기하면 계속 쳇바퀴 돕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다가 또 뭐냐면은 어느 측이 계층으로 또 나가요. 네. 이게 잘 사는 사람이 유리하냐, 못 사는 사람이 유리하냐 시작하면은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교육적 제도를 이렇게 논의하기 시작하시면은. 그래서 이 입시 제도를 통해서 애들이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서 네. 하셔야 이게 우리가 교육자다운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시를 확대를 원하지만 내 자꾸 왜 학종을 유지를 원하느냐면은 작년에 어렵게 정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 또 얘기하면은 이게 너무 혼란이 크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합니다. 예, 아까 시작에서부터 일정하게 예, 특히 예. 교육제도 관련 입시제도는 특히 일정하게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 부분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 부분은 또 이제 따질 정도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인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히려 학종이 포함돼 주로 중심이 되는 수시가 스펙을 중심으로 해서 부익부, 빈익부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은 두 분은 오히려 정시에서도 그럴 소지가 좀 많다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길 작년 3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셔서 예, 예. 이봉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세 분은 정시가 확대할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를 얘기하셨어요. 예. 저한테도 정시가 확대할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를 한번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십시오. 예. 네. 예, 저한테 시간이 많이 안 주어진 것 같으니까 얘기하십시오. 말씀하신 것 중에 수능이 확대가 되면 학교 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다. 수능은 결국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유리한 계층에게 유리하니 이거 오히려 부익부 빈익부는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검토가 전혀 안 되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반박을 다 하긴 지금 어려워서 그냥 데이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일반 국민들은 잘 아시기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알려주십시오. 예. 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요. 서울대 수시 일반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서울대학으로 1,724명을 뽑았습니다. 서울대 학생 전체의 50% 넘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뽑는 전형, 이게 서울대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여기 합격자 분포를 보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64%, 일반고 학생들이 한 35%쯤 됩니다. 아시다시피 특목고 자사고는 전국 고등학생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합격자의 64%를 차지한다? 조금 과장하면 프랑스 혁명 직전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만큼 그 정도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전체의 95%예요. 합격자의 35%입니다. 수능은 어떤가? 수능을 보면 수능의 일반 고등학교 합격자하고 특목고 자사고 합격자 중에 누가 많을까요? 이분들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 강남 애들이 많지. 이렇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조금 거칠게 말하면 이런 가짜 뉴스에 계속 당해온 겁니다. 제가 좀 왜 거칠게 가짜 뉴스를 말했는데 얘기하세요? 근데.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말씀하시죠. 수능 합격자, 서울대 정시는 100% 수능이니까요. 100% 수능 합격자 중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44%, 작년에 39%까지 떨어졌습니다. 학종에서는 합격자가 64%였는데 수능에서 차지하는 건 40%대예요. 일반고는요. 55%가 합격자를 차지합니다. 결정적으로는요. 학생 선발권을 지금 얘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자사고 특목고가 학생 선발권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다 데려가는 근데 왜 거예요. 수능에서 그렇게 적을까요?
다 빠져나갔죠. 어디로 수시로. 빠져나갔죠? 수시로 다 합격을 했죠. 아, 그래서 애돌이 없어서요. 그럼요. 서울대 1,700명 뽑았는데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24,000명입니다. 1,700명 빠졌기 때문에 아니, 최근에 여기는 애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최근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 수능 전형, 정시 전형을 원합니까? 수시 전형을 원합니까? 했을 때 네. 특목고, 자사고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어떤 전형을 더 원하겠습니까? 압도적으로 그 학생들은 정시 전형을 원합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니 선생님, 실제로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바로 그러고요. 뛰어가서 말씀을 또 제가 드리는데 전주에 있으니까 유명한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 그 학교도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대학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나 우리 지금 논쟁 중에서 우리 입시하고 관련해서 얘기할 때 가장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런 점이에요. 이 정책이나 제도를 정말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면 자기에게 유리한 교육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론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려고 했던 방향을 가지 못한 것들도 나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선생님. 네네. 제가 아까 어렵사리 발언권 얻어서 얘기만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얘기는 네. 사회 경제적으로 유리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수능이 유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수치 중에 계층은 안 나와 있고 학교 유형은 있으니 그 네. 유형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얘기에 대한 제 결론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자녀에게 유리한 대입 전형은 없습니다. 그 어느 거나 안에는 학생부 교과제 어느 거나 다 둘다 유리한 저도 뭐 계층들이 공감합니다. 유리합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무엇이 더 유리하냐 문제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죠. 마치 네. 수능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서울대 데이터를 보면 네.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이 말씀을 하나 데이터가 많이 드리고요. 가시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느 쪽이 부익부 빈익빈을 덜 강화하는 쪽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를 부, 빈이라고 본다면 네. 데이터가 말해준 건 확실한 겁니다. 어허. 학생부 종합전형에 알겠습니다. 차지하는 비중과 수능 비중.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사교육 강화시킬 것이다. 사교육을 대변한다. 수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계속 뭐라고 말씀해 오셨냐면 수능이 사교육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해 오셨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고 다양한 걸 전형을 하면 사교육비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한 입학사정원부터 그 수시의 전형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수능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졌죠. 자, 10년 동안 이렇게 수능의 비중이 낮아졌으면 수능이 사교육의 주범이라면 사교육비가 줄어들어야 정상이겠네요. 네. 학종이 늘었으니 사교육비가 줄어야 정상이겠네. 그런데 10년 동안에 역시 수치를 보면 사교육비가 계속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합니다. 이 말은 최소한 수능으로 가면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학종이- 입시 제도하고 그러니까 제도하고 제 말씀 그거하고만 맞아 관계가 있는 끝내고 게 얘기를 아니라요.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데 사교육비의 원인을 찾을 때 입시 제도만 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사회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뭐 어떤 학벌 사회랄지 취직이 잘 되지 않는다랄지 지역 간 계층 간 어떤 격차가 심화된다랄지 학교 간 격차가 심화되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런 주기 때문에 토론들이 뒤에 자세하게 종합적인 되는 게 제 고려를 결론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 예. 제 하시고. 결론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하는 게 있다. 왜 학종에 대한 비난들이 이렇게 나오고 불신들이 나오고 시작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결론 하지 주십시오. 결론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좀 상당히 이현 대표님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데서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시고 근데 이제 잠깐요 계시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능을 확대하자고 얘기하는 것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수능의 출제 기초가 되는 교과서가 모두에게 공개돼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모두에게 공개돼 있습니다. EBS 교재나 참고서가 모두에게 공개돼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공부해서 아이. 네가 가서 시험 보는 거죠. 부모가 돈이 많으면 비싼 사교육을 시켜주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전 과목 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도 공부는 학생이 해야 되고요. 시험은 학생이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학종은 서류가 좀 뽑다 알겠습니다. 보니 부모가 서류를 만들어주고 부모가 성적을 만들어준다. 이런 경쟁을 시키지 말자. 이게 알겠습니다. 수능 확대 요구의 밑에 네, 가장 큰 알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현 대표의 얘기를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학종이 중심이 되는 수시든 아니면은 수능이라든가 성적이 중심이 되는 정시든 간에 어느 정도 다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스펙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그 학종 등이 오히려 심하다고 보시는 거고 또 두 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정도만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이니어로 우리 그 스태프들 얘기도 쭉 들어오는데요. 보니까 이제 작가 생각하고 우리 PD 생각도 약간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 정도로 좀 남겨놓고요. 아까 그 이제 우리가 김명희 교수님께서 교육 자체의 목표, 미래의 뭔가 자산, 동력 살리자, 능력 살리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의 여러 가지 과정 또 뭔가 단계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후의 진로라든가 사회적 지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또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아예 정말 본인의 신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교육 불평등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조금 손봐야 되는 문제 우리 전수학께서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과도한 경쟁 위주의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개선돼야 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학벌주의 문화나 또는 서열화를 당연시하는 문화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 서열합니까? 지금 뭐 고교 서열화도 해당이 되고요. 대학 서열화도 대학, 해야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고교 서열화를 직면해요. 그래서 가장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이 영재학교에 가고 거기서 떨어지면 과학고를 가고 그 안 되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 자사고를 가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고 국제고를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일반고를 가거든요. 이런 서열화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요. 네. 대학에 가는데 옷을 뭘 입고 가냐면 특정한 학교를 졸업한 교복을 입고 대학을 다니는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잠바도 고등학교 네, 겨울철 큰 잠바 같은 게 등에 이제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를 입고 다니고 그런데 그 문화가 과연 무슨 문화냐면 지성인의 정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최고 인류 대학에서 내가 졸업한 학교에 교복을 입고 학생들이 다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고 나온 학생들은 또 그런 교복을 못 입고 다녀요. 같은 대학에서도. 그리고 학생들이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을 부르는 호칭이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들어와서 줄여서 기균이라고 그러는데 기균충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 철학의 기저에 경쟁을 통한 서열화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냥 일반고 간 학생들은 나는 좋은 학교 간 애들에 비해서 난 루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서 생활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서열화 문제 그리고 교육 전반에 깔려 있는 경쟁의 원리를 이젠 협력과 배려의 원리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건 맞는 기본적인 단어인데 무슨 뭐 대학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뭘 바꿔야 된다는 고교 서열화를 먼저 해서 고교 서열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말씀드리고 아까 입시 문제 하나만 제가 네, 얘기하십시오. 예. 저한테 우리 이현정 소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 얘기할 때 이 주체는 대학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가르칠 애들을 뽑는 건데 어떻게 대학은 뒷전에 밀려 있고 자꾸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나는 이게 총장님들한테 첫째 잘못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대학에 좀 믿고 맡기고 한번 얘기 좀 하게끔 할 기회를 주고 속히 말하는 대학에 선발권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이거 절대 골때 얘기하지만은 어른들 싸움에 애들만 골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발 방식의 대학의 자율권을 더 주자. 그럼요. 주면은 68년도 있고 해방 이후 20년 동안은 거의 대학에 했습니다. 68년도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예비고사고 때부터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때 확실히 국가의 권력이 장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가요. 네. 저는 그걸 왜냐 대학의 특성 수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서열화하고 경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쟁 없는 사회에 살고 싶고 서열 없는 사회에 살고 싶지만은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거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능력도 판단할 수 있고 남의 능력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 그걸 획일적 평등을 통해서 결과 평등까지 요구하시면은 교육이 왜곡됩니다. 자꾸 그러시면서 자사고 왜곡을 없애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봐요. 너무 기계적인 평준화를 하지 않나. 아니 대학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대학의 자율권은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도 자율성 못지않게 책임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충분히 자율성 인정한다는 전제로 뭐냐면 면접 장면이나 이런 장면을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혹은 이의제기 절차가 들어오면 제3의 기관에서 평가가 공정했는가를 위촉해서 자유를 평가받을 다 수 준다면 있다면 그래 해야지. 정부에서 그렇다면 자유를 툴을 줘야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나 뭐 지금은 자유를 줄 수가 없. 예, 교육 불평등에 관련된 우선적인 과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교육이 이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데 문제가 되고요. 서열 체제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다른 데하고 달리 교육만큼은 특권이 용납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 소장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교 서열화를 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평준화 얘기를 하는데 평준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선발 방식의 평준화입니다. 지금처럼 특정한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가는 우선 선발권을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고 관련 문제 제기하시는 뭐 거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선발 방식을 평준화한 다음에 학교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학교가 다양하게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요. 이게 현재 서열화는 학교 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걸 평준화해 놓은 상태에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의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지역의 문제, 계층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해내는 그런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아니 뭐가 해낼 수 있다는 특권인지라고 얘기 잘 모르겠어요. 학부모 입장이나 학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거죠. 어떤 학교는 등록금을 3배 내야 됩니다. 아니 그건 예를 들어 예를 한번 보세요. 거꾸로 예. 얘기하고 선발은요 학교 입장의 고유 권한이고 네. 선택이라는 자유의 기본입니다. 네.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네. 외고나 자사고가 보완책으로 나온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배급형이죠. 그건 사회주의 국가 모델이죠. 이게 원래 학교 간의 그건 차이가 아니,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예컨대 자사고에 네네. 선발권이 있으면은 공립학교도 일부 주시라고요. 같이 경쟁을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기회 평등을 얘기하는 거지. 과거에. 왜 자꾸 그거를 자사고 자체만 선발권이 있다고 얘기가 특권이라고 하죠. 자율성을 너무 통제하는 게 대책은 아니다. 잘 아시잖아요. 배급형이죠. 과거에 배급형이지. 굉장히 우수했던 유명한 학교들이 전부 공립학교에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때 다 왜 그렇게 우수 학교가 아니, 됐냐면 평준화돼가지고 했고 일본은 아니 잠깐 아시겠지만 말씀 일본은 드릴게요. 평준화하면 그랬던- 사립학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 가지 그때처럼 예의를 두셔야지. 입시의 선발권. 아니 똑같이 우리가 정말 교육자라면 아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아이들이 오더라도 그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해서 교육적인 노력을 네. 다 하는 게 교육자의 책무이지 아니, 우선 그거 좋은 놓을 때- 아이들만 뽑아서 그렇게 교육하겠다는 그 저는 아까 얘기 많이 발상은 했다 해서 굉장히 지금 다른 이제 거죠. 우리 좀 있었는데 네, 우리 마무리해 내가 주시죠. 좀 왜냐하면 기회를 지금 드려야 앞에 돼요. 지금 네. 저 시계 디지털 돌아가는 거 보시죠.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이현 대표께서는 지금 하시고 싶은 말 포함해가지고 오늘 조금 1분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은 1분만 다른 분 얘기를 못 하니까는요 네, 한 1분만. 55초 정도 하십시오. 예. 고교 서열화 문제가 되니까 세 분의 입장이 좀 달라지시네요. 전 지금 뭐 그분 이제 아까 얘기를 많이 해서 경청만 했고 질문으로 사회자께서 주신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교육의 불평등 문제랑 관련된 예,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한 82%쯤 됩니다. 중학생들은 한 67%쯤 됩니다. 고등학생들 사교육 참여율은 50%대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 중에 50% 정도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생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우린 그 아이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얘네가 그다음에 사회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평준화니 고교의 평준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랑 관련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육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와 노력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면 경쟁에 매몰된 이런 식의 수식은 의미가 별로 없다. 그 대책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예. 대학 가려고 모인 아이들은 대학 가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게 맞다. 그 공부 열심히 한 성과 가지고 뽑아주면 된다.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우성 교수께서는요. 저는 교육이 개인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교육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도 개인의 어떤 경제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이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어른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충분하게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고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입시 제도나 이런 단순한 어떤 처방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교육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 학교 교육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정책,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어른들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경원 소장 또 김병희 교수님 짧게 마무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특징이 이제 경쟁 완화, 학습 부담 완화,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거 평등지향적으로 너무 나가는데 네. 교육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평등지향적으로 가다 보니 국가 개입이 많고 다른 교육 주체들이 역할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건 엄청나게 국가 경쟁력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평등과 자유의 보완, 수월성의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전 소장님. 네. 아까 우리 이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교육비 지출 비율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가 82, 중학교가 67. 참여율 얘기해서 참여율. 예, 참여율이 고등학교 50%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사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도 사실은 이 학종의 그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 문제를 교육 내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제도가 좀 포용적으로 되고 뭐 1인당 한 시간당 뭐 최저임금이라는 이 비율이 올라가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그냥 하루 8시간 노동만 해도 충분히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된다면 교육 문제는 사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육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교육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교육개혁 관련 방향,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얘기를 네 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뭐 견해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뜨거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뭐 매번 얘기가 나옵니다만 교육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중간에 방송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작진, PD도 작가들의 관심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패널들도 상당히 아직도 견해차가 남아있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같이 함의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하나는 역시 뭔가 여러 가지 조금은 과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 개혁, 교육 관련된 또 한 번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